네, 여러분 오늘도 철룡이가 돌아왔습니다. 네, 와,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네,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봄을 만끽하지 않고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일상에 있는 얘기들을 일상에 있는 주제들을 철학적인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주시나요, 오늘은?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네, 이런 얘기로 시작해 보지. 우리 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 있죠. 네, 그 핸드폰 새로 개통하거나 네, 아니면 교체하거나 있는 음, 그럴 경우에 음. 모종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대부분 서류. 내야 될 거야. 네, 그렇죠. 근데 그 서류 내용을 되게 보면은 네, 동의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뭐뭐에 네. 동의함. 네, 그 많은 부분이 네. 이를테면은 네. 이러이런 내용을 뭐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음, 뭐 동의함, 음, 뭐 이런 식으로 네,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네. 이건 비단 뭐 핸드폰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맞아요. 경우라든가 엄청 많아요. 네, 뭐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하지만은 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네. 동의한다는 네, 그런 의사를 표시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아요. 많이 찾아볼 수 네, 있지. 네.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전화로 그 보험료 받을 때도 전화로 구두로도 물어봐요. 이해하셨나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하여튼 이 귀찮은 거 왜 자꾸 시키는 거죠? 동의안이고 왜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거는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 왔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귀찮은데? 잠시 좀 귀찮은 거를 감수하더라도 이게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현대에서 네, 되게 우리들 간의 이 어떤 관계, 뭐 B2B, B2C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네, 그건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네, 기반으로 그렇죠. 하고 있어. 계약 관계야.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근대 때까지만 해도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현대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도 있지만은 계약 공정의 원칙도 있어. 그러니까 이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기업과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우에 이 기업은 대부분 생산자예요. 그렇죠. 어떤 상품을 생산한다든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네, 하는 생산자 입장이고 우리는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경우에 기업은 자기가 이런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네, 근데 이 개인들은 우리들은 그들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단 말이지. 그렇죠. 네. 그건 결국 뭐냐? 네. 양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지.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계약이 네. 대등한 입장에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아, 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이지. 자기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이 소비자, 이 개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입장을 좀 보완하고 서로 비교적 대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동의하는 동의함. 과정이다. 과정이고 되게 그걸 우리가 보통 informed consent 원리라고 informed consent. informed consent 원리라고 얘기하지. 네, 네, 네.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동의하는 과정은 결국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것 같고요. 계약에서. 좋은 취지긴 하네요. 물론 좀 귀찮긴 하지만. 좋은 취지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모든 거래에서 어떻게 하다가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사실 이 informed consent라는 원리는 네.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보통 무슨 고지 후 동의
그렇죠. 네. 또는 요즘에는 이걸 사전동의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 사전동의라고도.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음.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 인포먼드 컨센트의 원리는 사실 이 연원이 구체적으로 딱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해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이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아마 1950년대 60년대 이쯤에서 저 서구에서 이 생명윤리학이라는 윤리학이 도입되는데 이 생명윤리학에서 이 원리를 뭐 도입을 했든가 네. 아니면 정착을 했든가 하게 돼 본격적으로 생명윤리학에서. 생명윤리학 쪽에서 네. 그 이후에 사회 여러 분야로 퍼지게 돼 이 원리가 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생명윤리학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생명윤리학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이야. 네. 근데 이 생명윤리학은 되게 보면은 네. 그 이전에 그 의료윤리학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 의료윤리학. 네. 의료윤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의료윤리학은 말 그대로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즉 의료진을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의료진.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는 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의사라는 얘기지. 네. 상대적으로 이 환자 입장에 소홀하게 된 거야. 사실은 의료 과정에 참여하는 두 주체는 의사하고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입장이 좀 경시되어 왔던 거지. 의료진만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이제 이 생명윤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명윤리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이론이 그 원리주의라는 이론이 있어. 원리주의. 또는 원칙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해. 영어로 이제 프린시플리즘. 원리주의 어떤 거죠, 혹시? 이 원리주의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그 윤리적인 생명윤리의 원칙 또는 원리를 먼저 세운다는 거야. 원칙을 세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핵심은 이 원리 또는 원칙이야. 네. 프린서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리나 원칙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원리주의인데 네. 여기서 핵심은 네. 이 원리라는 게 중간 수준의 원리라는 거야. 중간 수준의 원리요. 중간 수준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이 원리주의의 핵심 내용. 잠깐만,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생명윤리에서는 원리주의, 원칙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리주의라는 건 어떤 원리를 먼저 정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는 건데 그렇지. 그 원칙주의에서 말하는 원리가 중간 수준의 원리다. 중간 수준의 원리다. 중간 수준의 원리가 뭐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겠네. 중간 수준의 원리라는 거는 네. 이를테면은 그 원리라는 게 뭐 대원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원리라는 거는 원리 하나로 모든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네. 아주 쉽게 말하면은 공리주의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은 네. 공리주의 대표적인 원리가 공리성의 원리야. 네. 유틸리티. 네. 또는 뭐 칸트의 윤리학을 얘기하면은 정원 명령.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원리라고. 즉 칸트의나 또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원리로 모든 윤리적인 문제나 주제들을 다 적용해 본다는 거야. 네. 공리성의 원리 또는 정원 명령의 원리. 그러니까 예컨대 칸트라든가 또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 네. 이게 이런 어떤 모종의 원리로 네. 이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들을 사실 해결한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칸트의 그 정원 명령이나 이 공리주의는 이 자체가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겠죠. 그런 거야. 이거는 이거 세우는 게 사실은 목적이야. 네.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대원리라는 이것이 거죠. 대원리라는 거지. 네, 네. 하나의 원리.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윤리라는 거는 이게 실천윤리학이야. 이런 어떤 이론, 이게 이를테면 이제 이론윤리학에 가까운 거고, 네. 이거는 실천윤리학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문제를 중시하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실제로
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윤리학도 초기에는 스스로 개발한 원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끄집어다가 썼어. 네. 그러니까 하나의 대원리를 얘기하고 이를테면 공리성의 원리 또는 뭐 공리주의, 칸트의 정언 명령 그게 이제 큰 원리란 말이지.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는 거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가 너무 큰 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 딱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란 말이야.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까지 다 이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주의 또는 원칙주의에서는 요 중간 단계의 원리들을 개발한다는 거야. 이 대원리가 아니고 이제는 중간 단계의 원리야. 그러니까 이 실제 문제에 좀 더 적용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원리들. 이 대원리는 보통 하나인데 이 중간 단계의 원리는 그래서 하나일 필요가 없어. 이거는 대개 여러 개야. 이거는 여러 개. 여러 개의 원리들을 먼저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대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 원리는 뭐 한 서너 개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뭐 한 7개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해 보면 네. 대충.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대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리성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그 환자를 이롭게 해라. 아까 예를 듣는 거예요. 그냥 환자를 뭐 이롭게 해라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실제 사례로 봤을 때 이롭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의식이 없고 얘가 좀 있으면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얘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연명 치료를 해서 살리는 게 얘한테 이로운 건지 아니면은 그래 그냥 고통받을 거 빨리 잘 가 이렇게 하는 게 이로운 건지 그거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대원리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그 대원리로 실제 사례 다 적용하자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중간 원리를 만들었다 정도로 이해 좀 되나요?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설명을 하고 있네. 네네, 예, 이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중간 원리인 건 알겠어요. 그 생명윤리의 그 원리주의가 중간 수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원칙을 혹시 제시하고 있나요? 생명윤리에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근데 대개 이 생명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뭐 이론가들 또는 이론적인 저서라고 하면은 그 미국의 그 비첨과 칠드레스라는 비첨. 사람이 쓴 이름이 멋있습니다. 아, 두 명인가요? 두 명이 쓴 거야. 비첨과 두 명이 쓴, 칠드레스. 생명윤리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 네. 이 책은 생명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야. 네. 이 원칙주의의 대표적인 책임과 동시에 생명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야. 그래서 이게 아마 1980 몇 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판을 거듭하면서 실제로 현재에도 미국 각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 그 이 책에서는 크게 저 중간 수준의 원리를 중간 단계의 원리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자율성의 원리. 두 번째가 악행 금지의 원리. 악행 금지의 원리. 네. 세 번째가 선행의 원리. 선행의 원리. 네 번째가 정의의 원리.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 그렇군요. 이게 이제 중간 수준의 원리라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나 어떻게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으면 약간 이제 이름으로만 들었을 때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들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여기서 아마
그 인폼드 컨텐츠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맞나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잘 이해하고 있네.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자율성 존중의 원리라는 게 네.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거는 환자의 자율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거지. 네. 아까 의료윤리가 네. 그 의사 또는 의료진의 입장을 너무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윤리에서는 이 환자 쪽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돼. 네. 다시 말해서 모든 치료는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환자가. 네네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의료 어떤 행위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행위야. 의사 되려면은 네. 보통 4년제 대학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겠지. 뭐 6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턴 과정, 뭐 레지던트 과정 다 거쳐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에 반해서 환자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네. 따라서 이 환자가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치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정 환자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야. 확인을 담보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이게 정보의 불균형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에. 환자가 뭔가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상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한테 뭔가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 거기서 이제 인폼드 컨텐츠가 그렇지. 컨센트라는 원리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의사는 이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고 당신은 현재 어떤 상태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고 그 치료 방법의 결과나 예후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상태에서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를.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폼드 컨센트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거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선행의 원칙이라는 거는 혹시 어떤 건가요? 선행의 원칙이라는 거는 쉽게 의사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네.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선행의 원칙이야. 아,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네 가지 원칙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의 원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기 원칙들이 서로 약간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선행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의사는 어쨌든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그 이제 정보를 다 본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다 듣고 나 치료 관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율성을 존중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나는 의사니까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지. 뭐 그거는 사실 근데 또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수혈받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뭐 약간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환자가 일단 의사를 표하면은 그 수혈 못해. 수혈하면 안 돼. 이 선에 그 지금 얘기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긴 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그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악행 금지의 원리하고 선행의 원리가 있어. 그지?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네.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한번 내가 물어볼게. 이 악행 금지 원칙하고 선행의 원칙이 서로 비슷할 것 같지 않나?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둘 다 이게 의사한테 결국 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뭐가 다를까? 제가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악행 금지는 악행을 하지 말라. 선행은 선행을 해라. 그래. 악행을 안 한다고 꼭 선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맞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악행 금지 원칙은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야. 의사가. 이건 꼭 지켜야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환자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금지돼야 돼. 근데 이 선행의 원칙은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의사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의사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그렇진 수가 없어. 않는다. 그러니까 악행 금지 원칙은 모든 환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만은 이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도 있어. 차별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네. 이 선행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는 환자가 표시를 했는데 한만 봐도 이 방법이 좋지가 않아.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B라는 방법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환자는 얘기를 다 듣고도 자기는 A로 하겠다.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수가 있어.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현재 수준에서는 이런 양자 간의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했을 경우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는 없어. 공식적인 그러려면 이제 또 다른 원리가 그렇죠. 그 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원리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더 중시할 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정은 의사가 하나요? 의사 독단적으로는 못해. 당연히 환자와 같이. 결국에는 이건 환자가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환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선행의 원칙에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환자가 완전히 거부한 상태에서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한다. 이거는 금지돼 있어.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의사가 설득을 했더니 환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적극적으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도 않더라. 너무 고집하지도 않더라. 이런 정도는 의사가 그 선행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환자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다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환자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온전한 상태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정신이 좀 힘든 상태라던가 그런 경우를 해결하는 원리도 따로 있어.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를테면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든가 그래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걸 보통 대리 결정이라고 그래. 대리 결정의 대상자는 거의 다 가족이겠죠. 그래. 그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조금 길었지만 원리주의 생명윤리에서의 원리주의 이야기였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폼드 컨센트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그 어떤 의료계에서 생명윤리의 그런 원리들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의사는 어쨌든 환자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좀 중대한 중병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 의사가 환자한테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론상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오히려 특수한 상황에는 좀 상세한 정보 제공이 환자에게 좀 혼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그렇지. 네, 어떻게. 그게 이제 네. 사실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 네. 조금 이제 뭐 상세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감기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감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피곤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지만은 네. 뭔가 좀 중병을 걸려서 네.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그건 좀 필요하겠죠. 또는 환자 보호자한테 그 동의서를 받아. 그 동의서는 물론 그 내용 중엔 이런 것도 있어. 이를테면은 의료진의 책임을 나중에 좀 회피하기 면하기 위해서? 위한, 그러니까 꼭 면한다기보다 하여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지. 뭐. 네.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거를 뭐 서류로 남겨 놓음으로 네. 인해서 필요한 이게 절차죠. 의사의 책임이 아니었다. 의사 일방적인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있겠으나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이를테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항상 환자한테 좋은 것이냐. 네. 이거는 논란거리야. 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네. 이쪽이다 저쪽이다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음, 뭐 일종의 이를테면은 플라시보 같은 현상도 우리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이건 이를테면 환자를 속인 게 아니냐, 거짓 정보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분명히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플라시보가 뭐 어떻게 줬다는 거죠, 정보를? 플라시보라는 거는 위약 효과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어떤 병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이게 마치 새로 개발한 약인 것처럼 투여를 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약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은 물론 환자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 물질이어서는 안 되지. 그냥 뭐 진통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진통제나 그냥 물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그런 약을 주고 약인 이거는 것처럼. 이제 약이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투여를 하면은 그 환자한테서 그 질환이 호전되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효과가 없어야 되는 게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 원래 맞는 얘기 과학적으로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역시 인간은 정신이 중요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맞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한테 그걸 또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해주면 좀 부정적이고 좀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 원칙인 건 맞지만 그걸 이제 실제 사례에서 정말 100%딱 다 적용하는 거는 이제 그 상황마다 또 의사나 의료진들의 좀 자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는 또 개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전문가인 그 의사의 판단이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진의 윤리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사들이 공부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야겠네요. 그 당연한 거지. 보고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고 이 인폼드 컨센트 이 원리가 혹시 또 우리 일상에서 그런 뭐 의료 행위 말고도 다른 데서 적용되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많이 있어.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일이 매번 이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이 어떤 상품이나 자기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한다는 게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니죠. 그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자기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렇게 미리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 보험 약관 이런 거. 그렇지. 이게 우리 약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야. 그 약관을 네. 계약하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네. 정보를 제공했다. 네.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근데 그 약관 제공하는 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지. 근데 그 약관
엄청 빽빽하게 적어놓던데 제대로 제공한 건가요 이거? 내가 읽기가 힘든던데. 나도 그래. 좀- 그건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의식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아 우리들의 의식? 그렇지. 왜요? 그게 물론 그 꼼꼼히 읽어보는 게 귀찮은 일이야. 네. 그렇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제공했을 때는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책자로 만들면은 네. 이게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제한된 없어서 페이지에 내용을 그렇지. 넣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완화시켜서 실제로 책자로 만들지 않고 그걸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그런 건 있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아무튼 그 소비자들의 자세는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였어요? 그 소비자들도 그런 걸 아주 귀찮아. 사실 만 여기면 사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게 권리, 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좀 귀찮더라도 좀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어, 의문도 제기해보고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소비자의 주권이 더 확보가 올라간다. 되고 네. 그러면은 기업들도 책임의식이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지. 그 긴 질문들을 다 읽어보고 체크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사실. 그렇게 하시나요? 다 읽어보시나요? 뭐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하기는 내가 아는 너무 아빠의 어려운데. 성격이면 다 읽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 좀 어려워. 아무튼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또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귀찮다 하더라도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뭐죠?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명목상의 장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기업들도 우리를 이제 우롱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풀어보니까 굉장히 일상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또 뭐 그렇죠? 일상에 그 스며들어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네. 꼭 우리가 발굴해내는 건 아니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원리들을 네.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네. 흥미로운 그러네요. 과정이 아닌가. 네.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도 또 일상에 녹아져 있는 많은 철학적인 원리들, 뭐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테니까요. 일상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없게 느끼시지 말고요. 열심히 봐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